오늘 주인공은 중국 역대 사건 중 하나인 동북이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동북이왕이냐면 동북은 중국의 동북 지역에서 여러 사건을 범해서 동북이고 두 사람이 친형제인데 성이 왕씨라 두 명의 왕씨, 즉 이왕이라고 해서 동북이왕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두 사람을 잡기 위해 약 3만 명에 달하는 많은 경찰력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들은 네 그룹으로 나뉘어 장시성 광창현을 층층이 포위했습니다. 불과 1시간 전, 동북이왕은 경찰들과 근처 도로에서 총격전을 벌였고 그 후 맨발로 밀림으로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심지어 우한 공군의 헬리콥터 한 대까지 동원하여 공중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두 범죄자를 잡는데 왜 이렇게 많은 경찰들을 동원해야 하는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바로 신중국 성립 이후 첫 번째 현상, 수배령에 적힌 지명 수배자들입니다. 두 사람은 동북이왕 혹은 형제라고 하겠습니다. 1983년 2월 동북이왕이 선양에서 첫 번째 살인사건을 저지른 이후 7개월이 지난 9월 장시성 광창에 나타납니다. 이 두 사람은 손에 든 총과 수류탄을 가지고 도망치면서 총 18명을 사살과 부상을 당하게 했는데 그중 9명이 사망하고 9명이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당시 각종 소문과 루머가 난무하여 국민들의 공포심을 불러일으켰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이 백발백중의 명사수이며 수천 건의 살인사건을 손에 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실제 사건은 이렇습니다. 1983년 2월 12일 선양 공군 463 병원은 텅 비어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 강당에 가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정오 1시쯤 영화가 막 중반에 이르렀을 때 밖에서 갑자기 두 번의 펑펑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설날이라 누군가 폭죽을 터뜨릴 수도 있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영화에 열중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펑펑펑펑 여러 번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야 사람들은 폭죽 소리가 아닌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모두 강당에서 뛰쳐나가서 둘러보았습니다. 바로 이때 외침 소리가 외래 진료 건물 안에서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건물로 달려 들어가니 바닥 곳곳에 피가 흐르고 있었고 복되는 두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벽 귀퉁이에는 또 한 사람이 군모로 자신의 목을 꽉 눌러 끊임없이 나오는 피를 멈추려고 했는데 병원 직원 우융춘입니다. 방금 전 도움 요청은 그가 한 것이었지만 이때 그는 이미 기절해 있었습니다. 오후 1시 10분 선양공안국 경찰이 살인사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조사 결과 외래 진료 건물 내에서 총 7명이 총상을 입고 쓰러졌으며 모두 병원 직원들입니다. 이 7명 중 3명은 구조되었지만 다른 4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모두 13발의 오사식 권총 탄피가 발견됐습니다. 또한 외래 진료 건물의 외과 응급실에서 노란색 크로스백이 발견되었고 안에는 펜치와 드라이버가 들어있었습니다. 부상당한 3명의 목격자는 현재 모두 혼수 상태에 있었고 조사관들은 부상자의 손에서 통행증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통행증에 적힌 왕중웨이라는 사람이 총격 사건의 범인이 아닐까요? 통행증에 근거하여 경찰은 신속하게 선양 724 공장을 조사했고 당시 동북기계 제조 공장이라고도 불렸습니다. 통행증에 적힌 단서에 따라 공안 요원이 이 공장의 6번째 작업장에 도착했습니다. 노동자들은 그들의 작업장에 왕중웨이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가 총을 들고 사람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모두 믿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공장 동료들의 소개에 따르면 왕중웨이는 매우 점잖고 온화하며 평소의 표현도 좋았다고 합니다. 경찰도 잠시 의혹을 품었는데 착각한 것일까요? 이어서 공안 요원들은 왕중웨이의 집으로 가서 조사를 시작하고 그의 부모님을 신문했습니다. 경찰이 처음 신문했을 때 왕중웨이의 부모님은 사건 발생 당시 알리바이를 증명해 주었지만 그들의 태도는 애매모호하여 조사관들의 의심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경찰이 다시 찾아갔습니다. 압박에 못 이겨 그의 아버지가 마침내 사실을 말했습니다. 2월 12일 13시 30분, 즉 사건 발생 30분 후 왕중웨이와 그의 형 왕중팡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왕중웨이는 문제가 생겨서 빨리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왕중웨이는 총격 사건의 범인 중 한 명이며 이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공범은 그의 형 왕중팡입니다. 형인 왕중팡은 초등학교 때부터 도둑 소매치기들과 어울려 거리에서 지갑을 훔쳤습니다. 왕중팡과 왕중웨이 두 형제는 선양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비록 왕씨 가문의 부모가 모두 교사였지만 가정교육에서는 자녀의 올바른 품성을 함양하지 못했습니다. 왕중팡은 집안의 둘째 아들로 어릴 때부터 안락한 삶에 대한 동경과 노동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성격은 노력보다는 편안함을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는 빈번히 절도 행위를 보였고 2번이나 검열을 받고 수용되었습니다. 그는 시끄러운 시장에서 능숙하게 소매치기를 하는 동시에 밤에 여기저기 잠입하여 잠기지 않은 집들을 훔칩니다. 1974년과 1975년에 2차례 절도 혐의로 수용되어 심사를 받았습니다. 1979년 왕중팡은 선양다둥구 위생원에서 약사로 일하던 중 또 도적질하는 병이 재발하여 회사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이번에는 3년형을 선고받았고 1982년에야 출소했습니다. 왕중웨이는 집에서 셋째인데 그의 성격은 보여지는 것과 상반대로 불량하고 강요하며 냉혹할 뿐만 아니라 행동은 대담하고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전에 둘째 형 왕중팡과 함께 선양시 대북교도소에 잠입하여 군의 당직실에서 권총 3자루를 훔쳤습니다. 군복무 시절 그는 불법으로 부대 내부에 탄약을 숨겼는데 이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가 전역할 쯤 많은 탄약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5개의 수류탄도 짐 속에 은밀히 숨겼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동생 왕중웨이는 군복무를 했고 1980년 부대에서 제대한 후 선양 724공장에 배치되어 2년 넘게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동료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좋게 평가했고 모두가 형 왕중팡이 그를 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건 발생 3시간 후 3명의 목격자가 차례로 깨어났고 그들의 지목으로 왕중팡과 왕중웨이가 범인임이 밝혀졌습니다. 이 피해 사건의 자세한 경위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983년 2월 12일 전고 12시 40분 선양공군 사육삼병원의 직원들이 강당에서 영화를 보고 있을 때 키가 크고 작은 2 젊은 남자가 조용히 병원 정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키 작은 남자는 공군 복장을 하고 자전거를 끌고 앞서갔고 키 큰 남자는 마스크를 쓰고 전자와 10여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2 사람의 목표는 병원 매점이었습니다. 설전의 2 형제는 집에 있지 않고 몰래 사육삼병원으로 가서 무엇을 할까요? 그들은 설맞이 용품을 챙기려고 매점에 간 것입니다. 돈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훔치기 위험입니다. 이것은 소매점에서 도난당한 후 경찰이 촬영한 사진으로 가게 안에 현금 20만 원과 담배, 조미료 등이 도난당했습니다. 목격자 우융추는 병원 매점을 지나갈 때 마침 물건을 훔친 형제를 만났지만 그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3 사람은 이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곧 우영추는 병원 매점이 도난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방금 본 2 사람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매우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원 정치부 부주임인 주수민과 함께 병원에서 이 2명의 의심스러운 사람을 찾았습니다. 병원 외래 진료부 건물 옆 교차로에서 그들은 왕중웨이를 발견했고 그를 꽉 눌러 외래 진료 건물 안으로 데려가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그 당시 한 사람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상대방이 정당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래서 주스민은 왕중웨이에게 취업증을 요구했고 동생인 왕중웨이는 마지못해 통행증을 제출했습니다. 이 통행증은 나중에 왕종웨이의 신원을 확인하는 중요한 물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스민이 왕중웨이를 신문하는 동안 우융추는 외래 진료 건물 앞에 지프 차량 안으로 가서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몇 분 후 왕중판기 자전거를 타고 그의 시야에 나타났고 우융춘이 차에서 튀어나와 왕중팡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몇몇 동료들이 상황을 보고 우영춘을 도와 왕중팡을 외래 진료 건물의 다른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왕중팡에게서 가방을 끌어내렸고 그 안에서 여러 개의 담배, 한 묶음의 인민패, 그리고 30개의 조미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펜치와 드라이버 등 전문 도구가 발견되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그를 묶어 공안국에 보내려고 할 때 왕중판기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온몸을 떨고 멍하니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마치 갑작스러운 간질처럼 보였지만 그의 이 비명은 마치 암호처럼 옆방 왕중웨이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당시 옆방에는 왕중웨이와 주스민 2 사람만 남아있었고 동생은 갑자기 바지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주스민을 향해 2 발을 탕탕 쏘았습니다. 주스민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그 후 왕중웨이는 빠르게 옆방으로 돌진했고 가는 길에 자신을 향해 돌진한 병원 직원 손유진과 류푸산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이후 왕중판기 수감된 방의 문을 발로 걷어차고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하는 직원 삐지빙을 보고 또 총을 쏴 죽였습니다. 곧이어 그는 방에 남아있는 몇 명의 직원에게 총구를 돌렸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미 6명이 피바다에 쓰러졌고 이제 방에는 우융춘과 왕중팡만 남았습니다. 왕중웨이는 곧 총을 들고 그에게 맞서려 했습니다.
놀란 우융춘은 급박하게 왕중팡을 끌어당겨 자신의 몸 앞을 막았습니다. 왕중웨이의 빈틈을 타 우영춘은 갑자기 다가가서 그의 팔을 발로 힘껏 걷어찼지만 동시에 총을 맞으면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전체 사건의 흐름을 통해 이 총격 사건의 진정한 주인공은 모두가 칭찬하는 왕중웨이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둘은 급히 현장을 도망친 것입니다. 당일 오후 1시 25분 선양시 공안국은 신고를 받고 경찰을 현장에 파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왕중웨이가 범행에 사용한 권총과 총알은 어떻게 얻은 것일까요? 1976년 선양 다푸야오 교도소에서 오사식 권총 3자루를 분실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교도소 직원의 회상에 따르면 권총 도난 전에 교도소 근처에서 키가 크고 작은 두 사람이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조사 결과 오사식 권총 3자루가 모두 왕씨 형제의 손에 있어 총을 입수했지만 총알이 없었습니다. 1976년 12월 왕중웨이는 군에 입대했습니다. 1년 반이 지난 후 그는 형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미 7초미 삐탄 100발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제대할 때 그는 당시 부대 관리의 허점을 이용해 대량의 총알과 5개의 수류탄을 몰래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왕중웨이가 군에 입대한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발생 1시간 후 누군가가 동북이왕이 선양 문관둔 기차역에서 나타난 것을 목격했습니다. 동북이왕은 이미 선양을 떠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2월 13일 공안부는 전국에 신중국의 첫 번째 현상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80년대 초에는 인터넷은커녕 팩스조차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명 수배령이 각 지역에 내려지려면 보통 사람이 기차를 타고 지역 공안 기관에 가서 배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80년대 초반 개혁 개방이 심화됨에 따라 사회는 폐쇄에서 개방으로 전환되었고 범죄 활동도 빈번한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공안부의 통계에 따르면 1980년, 1981년, 1982년에 각각 75만, 89만, 74만 건의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엄중한 사회 치안 상황에 직면하여 중국 공안은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한 전체적인 배치를 아직 형성하지 못했으며 공안 부대의 힘은 매우 약했습니다. 그래서 동북이왕 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은 선양에서 최적의 체포 시기를 놓쳤던 것입니다. 왕 씨의 아버지에 따르면 두 아들은 도주하기 전에 집에 있는 미국에 거주하는 친척이 보낸 편지와 통신 주소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동북이왕은 개혁개방의 최전선인 광둥으로 간 후 그곳에서 밀입국하여 중국을 떠나 미국의 친척집을 찾을 가능성이 큽니다. 1983년 2월 13일 저녁, 즉 그 해의 설날 첫날, 모든 가정이 잔을 들고 모였을 때 베이징 기차역에는 두 형제가 광저우로 가는 41번 열차에 올랐습니다. 기체에 오르는 순간부터 그들의 인생은 돌아오지 않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1983년 2월 15일 밤 21시 10분, 베이징에서 광저우로 가는 시료쿨번 열차. 30시간 넘게 달린 후 후난성 헝양에 도착할 때였습니다. 이때 차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승무원과 경찰은 객차에 대한 정기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승무원이 2호차 선반에 있는 가방을 발견했을 때 딱딱한 물건이라 가방을 열어보니 권총 한 자루가 발견됩니다. 놀란 승무원이 이 가방은 누구의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차창에 기대어 앉은 왕중웨이는 얼굴빛 하나 바꾸지 않고 우리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승무원이 권총을 가리키며 묻습니다. 총기 소지증을 보여주세요. 이때 왕중웨이는 갑자기 바지 주머니에서 다른 총을 꺼내 펑소리를 내며 승무원의 머리를 향해 쐈습니다. 열차가 운행 중이라 객실이 약간 흔들렸기에 다행히 총알은 승무원의 머리를 맞히지 못하고 그의 귀만 뚫렸습니다. 총성이 울리자 차 안의 모든 승객이 놀라 깨어나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왕중팡은 혼란을 틈타 승무원에게 적발된 권총을 되찾았고 그 후 형제는 서로 등을 맞대고 총을 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말고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총으로 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상황에 직면하여 한 승무원이 긴급 정차 브레이크를 내리자 열차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동북이왕은 기회를 틈타 차문으로 밀고 들어가 창문을 깨고 함께 기차에서 뛰어내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47차 열차 총격 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은 객차를 조사하여 형제가 화물칸에 두고 간 여행 가방과 피가 묻은 창문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중간에 차에서 뛰어내린 것이 분명히 섣불리 헝양 시내에 진입하지 못하고 시핑 일대에서 남쪽으로 계속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안부는 즉시 결정을 내려 헝양의 모든 경찰력을 동원하여 이남 3개 현에서 차단하고 두 사람을 포위된 교외 지역으로 밀어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기다리고 있을 때 형제는 이미 헝양 시내에 들어섰습니다. 1983년 2월 17일은 음력 정월 초닷새 날로 동북이왕은 형양 야금 기계 공장으로 도망쳐 건물 안에 숨었습니다. 형양시 전체가 여전히 음력 설날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오전 10시경 리루이링과 남편 장혜량은 딸을 데리고 친척 집에 놀러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 식구가 집에서 자전거 2대를 꺼내던 중 곁에서 갑자기 두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리루이링이 두 사람의 모습을 똑똑히 보기도 전에 캄캄한 총구가 이미 그의 가슴을 겨누고 있었고 귀에는 악당의 사나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전거를 내게 주며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여자는 순간적으로 공포에 빠졌고 바로 그 순간 그들의 자전거는 두 사람에게 빼앗겼습니다. 그것은 범인을 잡을 수 없지만 그들의 물증을 확보하여 공안 부서가 체포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왕중웨이는 그녀의 머리를 겨누었고 리루이링은 가방을 빼앗아 왼손으로는 품에 안고 오른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총알은 리루이링의 팔을 뚫고 그의 두 뺨을 관통하였습니다. 범인의 검은색 가방은 리루이링의 품에 안겨 있었고 위급한 상황에서 그들은 자전거를 타고 허겁지겁 도망쳤습니다. 리루이링 가족이 총격을 받은 후 소식을 듣고 달려온 동료가 신속히 헝양시 공안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은 신속히 현장에 남겨진 가방에서 수류탄 5개와 총알 36발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군중의 신고를 받고 포위망을 조직했을 때 교활한 동북이왕은 남쪽으로 도망치려 하지 않고 되받아쳐 북상하는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형제는 기차에서 다시 막힐까봐 걱정했고 열차가 차산호 작은 역을 지나 속도를 줄였을 때 기차에서 뛰어내려 도망쳤습니다. 사흘 후인 1983년 3월 3일 이들은 우한시 제4병원 물리치료실에서 인턴 여의사인 저우 제뉘안에 의해 발견되었고 격투 후 두 사람은 여의사를 다치게 하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격투 중 한 명이 부상을 입었고 현장에 혈흔 등 일부 물증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담반은 입수한 지문과 혈흔을 분석하고 검사한 결과 혈흔 지문이 왕중팡의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전담 지휘부는 즉시 우한 경찰력을 배치하여 우한으로 출입하는 각 교통요로에 전면적인 통제를 실시했습니다. 1983년 3월 25일 오전 다이산 검사소의 2명의 경찰이 검사소 밖 도로에서 당직을 서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작은 남자가 그들의 주목을 받았고 경찰은 그를 검사소 안으로 데려가 추가 신문을 계획했습니다. 이때 왕중웨이는 검문소 맞은편 화장실에 숨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즉시 뛰어나가 총을 쏴 한 명의 경찰을 사살하고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혔으며 경찰의 총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도시를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도망치지 않고 밀집된 인파를 이용하여 도시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다이산 파출소는 신고를 받은 후 즉시 3명의 경찰관을 파견하여 저지 작업을 벌였고 양측은 도로에서 만나 치열한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교전 과정에서 경찰의 권총이 막혔고 화력에서 우위를 차지한 형제는 틈을 타 우한 창링구로 도망칩니다. 우한은 중국 남북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허브로 철도, 도로, 수로교통이 사방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인구는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3월 25일 도망친 이후로 동북이왕은 다시는 공공장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에 여러 가지 소문이 많아졌습니다. 동북이왕은 당시 국민들이 식사 후에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화제의 인물이 되었고 소문이 갈수록 이상해져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명사수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퍼지면서 대중의 공포심도 점점 더 심각해져 사회적으로 엄청난 긴장과 혼란이 초래되었습니다. 동시에 전국적으로 여러 건의 악질적인 형사사건이 발생했고 열악한 치안 환경은 개혁개방 초기의 국가 안정과 단결 상황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1일기 3중 전회 이후 개혁개방의 전면적인 배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점점 심각해지는 치안 상황에 직면하여 덩샤오핑은 형사 범죄 활동을 엄격히 단속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전국 각급 정법기관은 이 결정에 따라 형사 범죄 활동을 엄격히 단속하기 위한 3년간의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1983년 8월 29일 중앙에서 강력한 단속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지 나흘 만에 동북이왕이 장수성 장인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백화점의 영업대금 400만 원을 강탈한 후 그날 그 도시를 떠났습니다. 1983년 9월 13일 오전 8시 30분 광창현 민정국 직원인 류젠핑은 외출하여 기관 입구로 걸어갔을 때 맞은편 양지잡화 상점 길가에 낡은 밀짚 모자를 쓰고 검은 안경을 쓴 사람이 흙이 튀는 자전거 위에 몸을 걸치고
한 발짝 땅에 붙이고 한 발짝 페달을 밟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후 키가 작은 사람이 잡화점에서 나왔고 두 사람은 앞뒤로 비스듬히 자전거를 타고 앞으로 가다가 멈추고 다시 담배 노점 앞에서 담배를 샀습니다. 키가 큰 사람은 여전히 차에 걸터앉아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류젠핑은 이 두 사람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물건을 사는 척 담배 가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대화를 들으니 이 두 사람은 타지역 사투리였고 말할 때 목소리를 일부러 낮추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른 상점으로 식품을 사러 갔을 때 류젠핑은 몸을 날려 현지 파출소로 달려가 이러한 의심스러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장시성, 광창현 청관진 파출소 소장은 신고를 받았습니다. 자전거를 탄 두 명의 수상한 남성의 신체 특성이 현상 수배령에 적힌 총기 살인범 동부기왕과 매우 유사합니다. 당시 파출소 소장은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제보자와 한 명의 경찰관을 승합차에 태우고 두 명의 용의자를 쫓았고 이후 동부기왕과 치열한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총격전은 불과 몇 분밖에 지속되지 않았고 곧이어 대형 트럭이 지나가는 틈을 타서 형제는 빠르게 길가의 풀숲으로 뛰어들어 산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경찰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총격전에서 두 명의 범죄자의 신발이 떨어졌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배낭도 버려져 있었습니다. 배낭 안에는 현금 174만 원, 라디오, 지도, 그리고 두 자루의 권총이 들어있었으며 그중 한 자루는 바로 5개월 전 우한 다이산 경찰 공격 사건에서 동부기왕이 빼앗은 총기입니다. 곧 공안부는 이 소식을 듣고 즉시 모든 경찰력을 동원할 것을 명령했으며 무장경찰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반드시 동부기왕이 광창을 포위 섬멸하고 인민을 위해 제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광창현 및 인근 각 현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모든 남성이 동원되어 동부기왕 포위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지휘부는 이미 형제의 위치를 발견했고 중심으로 4개의 포위망을 배치했습니다. 이로써 3만 명으로 구성된 수사인원들이 동부기왕에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수백 리에 달하는 산속에서 두 사람을 찾아내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흘 동안 수색 및 체포 요원들은 포위망 안의 높은 산들을 두루 돌아다니며 모든 골짜기를 뒤졌지만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9월 15일 오후 장교공사의 한 중년 여성 조합원이 시장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옆 산길에서 낯선 검은 얼굴에 키가 크고 옷이 더럽고 몸에 맞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에는 낡은 차 항아리를 들고 더러운 연못 옆에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이 현지인 같지 않았습니다. 이 여사원은 일부러 기침을 한번 해서 이 사람의 반응을 떠보려 했습니다. 키 큰 사람은 즉시 몸을 돌려 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매우 의심스러워서 마을로 돌아오자마자 집에 가서 물건을 놓을 틈도 없이 곧바로 생산대 본부로 가서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공안 요원이 도착했을 때 키 큰 남자는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 사람이 도주범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곳은 동부기왕이 도주한 방향이기 때문에 즉시 이곳에 감시초소를 배치했습니다. 긴급히 광창에 도착한 두 기차의 부대에서 해방군과 민병대는 6시간 만에 산을 철통으로 감싸 6개의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각 해방군에는 3명의 민병대가 배치되어 있으며 2개의 곡사포와 3자루의 기관단총이 설치되었습니다. 도로를 따라 지점을 배치하면 50-60m의 지점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수십 킬로미터의 도로가 다 그렇습니다. 광창의 모든 외부로 통하는 길목에는 사람들이 보초를 서고 있으며 간난 남부에 인접한 푸젠성 젠닝에서는 한 사단의 군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달 16일까지 이러한 인해 전술의 수색은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1983년 9월 18일 장시성 간저우 닝두현 공안국 조련사 셰주성은 동부기왕이 광창 남갱산 근처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천 명이 즉시 소분대로 나뉘어 산으로 올라가 그물망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몇몇 무장경찰이 산허리에서 아래로 수색할 때 경찰견 웨이나는 갑자기 매우 흥분했습니다. 알고 보니 동부기왕은 산허리 아래의 굴에 숨어 있었고 단지 초가만으로 자신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어 왕중웨이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주위가 갑자기 조용해지자 셰주성은 가장 먼저 반응하여 경찰견 웨이난에게 달려들어 왕중웨이의 왼손을 꽉 물었습니다. 셰주성은 온몸으로 왕중웨이를 누르고 그를 안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왕중웨이는 당시 저는 좋은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동부기왕 두 형제 사이의 암호입니다. 즉, 상대방에게 총을 뽑아 사람을 죽이라는 신호입니다. 알고 보니 형 왕중팡은 줄곧 근처에 잠복해 있었지만 포위망을 빠져나가려다 사살됐습니다. 왕종웨이는 이미 말라서 사람 모양이 아닌 것처럼 보였고
그의 몸에서는 20여 발의 총알과 단검이 발견되었으며 종아리에는 현금 200만 원이 넘는 돈이 감겨 있었습니다. 돈의 맨 안쪽에는 미국 친척의 편지가 있었는데 편지에는 동북이왕이 미국으로 밀입국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시간 후 왕중웨이도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인들을 7개월 6일 동안 걱정시켰던 동북이왕이 마침내 사망하고 신중국의 첫 번째 현상 수배령이 마무리되었습니다.